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여름 장마가 이번 일요일쯤 제주도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장마는 예년보다 6일 정도 늦은 건데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정도에 따라 제주뿐 아니라 남부 일부 지역에도 장마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전기차 택시가 고속으로 신호등과 가로수를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7년 경력의 택시기사는 전기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국과수와 함께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됩니다.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안이 국회까지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발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서양 해저 4천여 미터에 가라앉은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보려는 관광 잠수정이 지상국과 연락이 끊기며 실종됐습니다. 잠수정에 탑승한 인원은 모두 5명으로 확인됐는데 미 해안경비대가 수색에 나섰습니다. 유럽 대륙의 온난화 속도가 지구 전체 평균보다 2배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화 이후 지난해까지 세계 평균 기온은 1.2도 올랐지만 유럽 기온은 2배인 2.3도 상승했다고 세계 기상기구가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올해 장마가 예년보다 늦은 이번 일요일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20일 오전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일요일인 25일쯤 정체전선 영향으로 제주도에 첫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장마는 예년보다 6일 정도 늦은 겁니다. 기상청은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소 늦게 확장하면서 장마가 늦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정도에 따라 일요일에 제주도뿐 아니라 남부 일부에도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이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2배 가까운 기온 상승폭을 보이며 가장 온난화가 빨리 진행되는 대륙으로 평가됐습니다. 세계 기상기구가 현지 시간 19일 발간한 기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1800년대 중반 이후로 작년까지 세계 평균 기온은 1.2도 상승했는데 같은 시기 유럽의 기온 상승폭은 2.3도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유럽 대륙은 지난해 기록상 가장 더운 여름을 보냈고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을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한 해를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의 온난화는 최근 시기에 더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극, 북극 다음으로 얼음과 눈이 많은 히말라야 고산지대의 빙하가 지구온난화로 금세기 말이면 최대 75에서 80%가량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통합산학발전국제센터의 연구진은 힌두쿠시 산맥 빙하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연구진은 지구의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에서 2도 높아지면 2100년에는 이 지역의 빙하가 30에서 50%, 3도 4도까지 높아지면 75%, 80%까지 없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구진은 또 이 지역 빙하가 2011년에서 2020년 사이의 경우 이전 10년보다 65% 빠르게 소실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해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곧 장마가 시작될 텐데 이런저런 이유로 복구는 아직입니다. 지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비가 퍼붓자 산이 무너졌습니다. 토사가 쏟아지는 길목에 집이 있었습니다. 안에 있던 70대 어르신은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10달 뒤 다시 찾은 현장. 위쪽에서 쓸려 내려온 주택이 철거되면서 이렇게 철골이나 벽돌 같은 건축 자재가 여전히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지난해 이곳 현장이 산사태 당시에 어땠는지 먼저 보여드리면요. 토사가 쓸고 내려오며 가정집은 수십 미터를 밀려 내려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냉장고가 엉망이 됐고요. 차량도 그대로 휩쓸려 있습니다. 지금 구조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가정집 지붕입니다. 현장은 한참 복구 중입니다. 돌무더기를 깔고 수로를 내고 있습니다. 공사가 많이 늦어 지난달에야 시작했습니다. 꼭대기 태양광 시설 때문입니다. 산사태 발생 몇 달 후 정부는 태양광 시설이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빗물이 태양광 패널을 타고 한쪽으로 몰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사는 지지부진, 늘어진 책임 공방에 복구공사는 뒤로 밀렸습니다. 일단 우리 행정부에서 선 공사를 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부산권 청구라든가 이런 거 할 예정이에요. 또 다른 산사태 발생 마을, 당시 주민 7명이 고립됐습니다. 진흙더미가 농막과 차량을 집어삼켰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토사물과 뿌리째 뽑힌 나무가 주택과 마을을 잇는 도로를 덮쳤습니다. 현장은 말 그대로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지난해 홍성욱 기자가 방송을 전해드렸던 곳입니다. 당시 토사로 덮여있던 이 마을길은 말끔해졌는데요. 난장판이 됐던 이 산사태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개울수로엔 돌무더기가 가득합니다. 논밭엔 쓰러진 나무가 아무렇게나 쌓였습니다. 마을 인적도 뚝 끊겼습니다. 계세요. 이쪽 계곡이 전부 외지인들이에요. 실제 손해 입은 양반은 이 집하고 이 집 마당 쪽 끝에 부분하고. 산사태가 시작된 꼭대기 근처엔 사방댐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구규림이라 가능했습니다. 반면 아래쪽 마을 주변 복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사유지가 대부분인데 일부 주민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설계는 1월쯤 거의 다 왔는데 쌍비를 작년부터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산을 헤집어 집과 건물을 짓고 태양광 시설을 만들면 급경사가 생깁니다. 급경사는 대표적인 산사태 원인입니다. 일단 산사태가 나면 사람은 그 속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예보와 비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산사태 전조 증상을 확인하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자연산지와 급경사지, 도로 비탈면과 주거지 인근 모두 산사태 발생 가능 지역이지만 정부 부처와 지자체별로 관리 주체는 제각각. 언제 날지 모를 산사태지만 책임 공방과 더불어 사전 예방도 빠른 복구도 버거운 이유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매번 침수가 걱정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역도 그중 한 곳인데요. 네, 올해부터 침수 위험을 미리 알린다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탓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거리가 흙탕물에 잠겨 강처럼 변했습니다. 버스와 승용차는 물속에 그대로 멈춰섰고 시민들은 허리 높이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힘겹게 걸어갑니다. 지난해 8월 시간당 110mm 넘게 폭우가 쏟아졌을 때 서울 강남 한복판의 모습입니다. 특히 주변보다 10m 이상 낮은 강남역 일대에는 고지대에서 흘러들어온 빗물이 고이기 일수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침수가 5차례나 되풀이됐습니다. 여러 사람도 죽고 황당한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신경은 쓰여요. 이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서울시는 산사태나 지진처럼 올해는 침수에도 미리 위험을 알리는 예보와 경보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당 강우량이 55mm가 넘을 경우 예보가 발령됩니다. 상황이 더 심해지면 경보를 내려서 도로 통행을 막거나 침수 취약 지역 주민의 대피를 돕는 조치를 취하는데 언제 경보에 들어가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지역마다 상황과 조건이 달라서 각 자치구가 CCTV 영상과 현장 점검을 통해 경보 발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집중호우 때도 순식간에 건물 지하와 도로가 물에 잠긴 만큼 신속히 대응하려면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침수가 보고 상황에서 경보를 발령하면 그것은 벌써 한 타임 늦은 거죠. 시간당 150mm가 올 때는 도로를 진입을 제한시킨다든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서울 강남 도심에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가 많은 탓에 빗물이 땅에 스며들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서울시도 고인물이 하천으로 빨리 빠져나가게 하는 대심도 빗물 터널을 지어서 배수 용량을 시간당 95mm 수준에서 110mm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만 9천억여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라 계획대로 오는 2027년까지 완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최소 몇 년간은 폭우가 쏟아져도 침수 자체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겁니다. 올해도 많은 비가 예고된 만큼 지난해 같은 침수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110여 년 전 북대서양에서 침몰한 비운의 여객선 타이타닉호는 깊은 바닷속에서 여전히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1인당 3억 원이 넘는 돈을 내고 이 침몰 여객선의 잔해를 관광하려던 잠수정이 심해에서 실종됐습니다. 억만장자 등 5명이 타고 있다고 합니다. 류재훈 기자입니다. 1912년 승객 1,500명과 함께 침몰한 타이타닉호는 캐나다 뉴펀들랜드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해저에 있습니다. 무려 4,000m나 내려가야 하는 깊은 바닷속입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연인들이 두 팔을 벌리고 섰던 곳으로 유명해진 배 앞머리를 비롯해 여러 부분이 형태를 유지하며 그날의 비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탐사업체가 이런 잔해라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심해 잠수정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잠수정이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이프코드 해안에서 1,4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에서 물속으로 들어간 지 1시간 45분 만에 실종됐습니다. In a water depth of roughly 13,000 feet. It is a remote area and it is a challenge to conduct a search in that remote area. 이 관광 잠수정에는 승조원 1명과 영국의 억만장자, 이 탐사업체 회장 등 5명이 타고 있습니다. 잠수정에는 96시간 분량의 산소가 채워져 있어 이 시간 안에 구조를 해야만 합니다. Deep submersible diving is very dangerous, but it's high tech, and as each year goes by, the equipment gets better, the technology gets better, and so on. So I'm very hopeful and very positive. 현재 미국과 캐나다 당국은 구조선과 항공기, 잠수선까지 동원해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사고 해역이 육지에서 너무 멀고 깊은 바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류재용입니다. 이번 달 10일 강원도 양양해변에서 강한 낙뢰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그 다음 날 11일 충북 북부에서는 직경 1cm의 우박이 떨어져 농작물 피해를 냈는데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왜 이렇게 강력한 낙뢰와 우박이 생겼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번개를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번개, 벼락, 낙뢰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각각이 어떤 뜻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번개는 일단 그 전기, 방전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번개는 저 구름과 구름 사이 혹은 구름과 땅 사이에서 공중전개 방전이 일어나서 번쩍하는 그런 불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이 중에서 이제 구름과 땅 사이에서 그 발생하는 방전 현상을 낙뢰라고 분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땅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흔히 벼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개는 번쩍번쩍하는 전기의 방전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오는 우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번개를 동반한 강우를 뜻하는 것이고요.
방전 현상으로 지상에 떨어져서 피해를 주는 것은 낙뢰 혹은 벼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번개나 뇌우 그리고 낙뢰가 만들어지는 원인은 불안정대기, 상승작용 그리고 높은 습도 때문인데요. 이번 양양의 낙뢰 사고의 원인도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통상 번개의 10% 정도만 낙뢰로 피해를 주는데요. 보통 정도의 번개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10,00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낙뢰를 맞게 된다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 보도를 보니까 이번 낙뢰 사고가 좀 바닷가에 떨어진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1년 동안 약 한 10만 8천 회 정도의 낙뢰가 발생을 합니다. 이 중에 79%가 여름에 발생을 하는데요. 자, 그림을 보시면 파란 막대 그래프는 작년 낙뢰 발생 숫자이고요. 갈색 실선 그래프는 10년간의 매월 평균 낙뢰 발생 숫자입니다.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 8월이고요. 그 다음이 7월 그리고 6월 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기 불안정이라든가 상승 기류 그리고 습도가 가장 높은 계절이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에 낙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6월의 낙뢰는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닷가에서 낙뢰 사고가 일어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네. 한국에서 낙뢰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평균 한 26명 정도가 되는데 기상청이 밝힌 낙뢰 사고 장소는 산지가 49%, 골프장 및 평지가 31%, 실내가 12%, 공사장이 8% 정도인데요. 이 데이터를 보면 바닷가의 낙뢰 빈도는 매우 낮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낙뢰 사고는 해안가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최근 8년간 낙뢰 피해를 분석을 해보니까 피해 장소가 낙뢰가 낚시할 때가 11%, 캠핑이 6%, 보트 타기에서 5%, 해변 활동 5% 등 수상 레저 활동 중에서 낙뢰 피해가 많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도 앞으로 수상 레저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낙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원래는 우리나라에서는 바닷가에서 낙뢰가 발생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양양 지역 낙뢰에 대해서도 그 발생한 원인을 분석해 주시죠. 이번 양양군에서 발생한 낙뢰 같은 경우 늦은 오후 시간대에 발생을 했습니다. 기상청은 10일 발생한 낙뢰는 2,626회로 이 중에서 강원도에서 관측된 낙뢰는 1,024회였고요. 사고가 발생했던 양양군에서 관측된 그 낙뢰는 62회였다고 밝혔는데요. 네. 먼저 낙뢰 영상을 보면 사고가 발생한 붉은 원안에 표시된 양양 쪽으로 17시에 낙뢰가 발생하기 시작을 해서 18시경에는 많은 숫자의 낙뢰가 발생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낙뢰 지역이 남하면서 양양군 쪽으로 이동한 것은 레이더 영상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네. 강한 레이더 에코 지역이 북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동해안 쪽으로 18시경에는 붉은 원안에 표시된 지역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양양 상공에 강한 비구름대가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양양 지역으로는 17시경 비가 시작하면서 21시 30분까지 44mm의 비가 내렸죠. 네. 이번 낙뢰 사고의 원인은 한반도 북쪽에 머무르는 그런 저기압이 정체를 하면서 대기가 계속 불안정한 가운데 발생한 건데요. 상공 5km 일기도를 보시면은 만주 지역 상공으로 강한 상층 저기압이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상층 저기압이 위치하게 되면은 일주일 이상 정체하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줍니다. 또 그리고 특히 이 저기압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어 대문자 C로 써 있는 상층 한기가 내려왔는데요. 지상으로는 따뜻한 남서 기류가 유입되면서 대기 불안 정도가 더욱 커졌고 상승하는 공기가 정난을 만들면서 강한 낙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네. 상층 저기압과 강한 한기는 지난주 목요일까지 일주일 이상 한반도 상공에 머물면서 지역적으로 강한 천둥 번개와 우박, 호우를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층 저기압과 강한 한기가 굉장히 불안정한 대기를 만들어서 이런 낙뢰가 발생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다음 날 또 11일에 충북 북부지방에서 또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는데 이것도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뇌우 현상이 동반하는 또 나쁜 그런 기상이 바로 우박입니다. 우박은 뇌우 구름에서 내리는 얼음의 고체 강수를 말하죠. 대기 불안정이 심할수록 더 강한 상승기류가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이 낙뢰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 강한 상승기류가 있는 경우는 우박이 만들어지고요. 더 불안정해지게 되면 토네이도가 발생을 합니다.
우박은 내부에 성숙기에 강한 상승기류가 존재하는 경우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박이 만들어지는 경우 꼭대기 온도는 대략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 정도가 됩니다. 네. 따라서 구름의 꼭대기에는 상승한 수증기가 눈이라든가 얼음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얼음 덩어리는 무겁기 때문에 떨어지지만 상승기류가 강하되면 다시 상승을 하면서 관행각 수적과 결합을 하면서 우박은 계속 커집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성장을 하다가 상승기류보다 무거워지게 되면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번에 충북 북부지방의 우박처럼 지름이 1cm 이상 커지기 위해서는 아주 매우 강한 상승기류가 존재해야만 하죠. 우박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원인이 중상층의 찬 공기 이류형인데요. 상공 5km 이상에서 찬 공기가 이동해 와서 불안정한 대기가 만들어질 때 발생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장마가 시작되기 전 5월과 6월 내륙과 산악 지역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11일 낙뢰 사고와 비슷한 기압계가 11일에도 이어지면서 강한 내우구름대가 충북 북부 지역으로 지나가고 있는 낙뢰 영상인데요. 네. 낙뢰 영상을 보시면은 13시에 경기 남부에 위치했던 낙뢰 구름대가 14시에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15시에는 충북 북부 강원 영서 지역으로 발달하면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이 낙뢰 구름대 중에서 상승기류가 더 강한 지역에서는 우박이 내리게 되는데 이 지역이 바로 충북 북부 지역이었던 것이죠. 저는 얼음이면 바로 이제 하늘에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제 강한 상승 기류가 있는 경우에는 우박이 공중에서 그렇게 크게 성장해서 떨어진다. 예,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극심한 기상 현상들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하게 되고 습도도 증가하게 되면은 대기 불안정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천둥 번개라든가 낙뢰 우박 현상 더 많이 그리고 아주 강하게 발생을 합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름철 대기 하층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때 상층의 제트기류 요동으로 인해서 저기압이 정착이 되면은 그러면서 찬 공기가 내려오게 되면은 낙뢰나 우박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이죠. 네. 기후변화로 낙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힌 곳이 인도 과학환경센터인데요. 인도는 2022년에 낙뢰로 인해서 907명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 수치는 2020년에 240명이 사망한 것에 비해서 4배 가까운 사망자 증거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평균 기온이 1도 상승을 하면 번개는 12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항공우주국도 기후변화로 해서 낙뢰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1세기 전보다 낙뢰 발생 가능성이 30% 이상 증가했다면서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상승하면 낙뢰 발생 가능성은 5에서 6%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자, 연구기관의 차이는 커요. 그렇더라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낙뢰나 우박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에는 뭐 기후학자들은 다 동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 엘니뇨가 발생하면서 슈퍼 엘니뇨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엘니뇨 같은 경우 지구 기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비가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더 많은 낙뢰와 우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올여름에 평균보다 많은 낙뢰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네, 이제 낙뢰 현상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좀 대비해야 하는 방법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30 안전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개가 친 후 30초 이내에 천둥 번개 소리가 들리면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고요. 네. 마지막 천둥 소리가 난 후에 30분 정도 더 기다린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낙뢰가 예보된다면 건물 안이라든가 자동차 안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실내에서는 전기 제품의 플러그를 빼고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의 암벽 위라든가 큰 나무 밑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신속히 낮은 자세로 이동을 해야 하고요. 또 등산 시에 스틱이라든가 골프채라든가 우산같이 긴 물건은 몸에서 멀리하는 것이 좋고요. 평지에서는 머리핀이라든가 장신구, 시계, 금속성 도구 등을 멀리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사실 벼락을 유인하는 것은 인체 그 자체지만 그러니까 금속은 아니에요. 그러나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사람의 머리보다 위로 나와 있으면 벼락을 유인하는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금속성 도구를 버린 다음에 충분히 자세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이나 바다에서 물놀이 할 때는 빨리 밖으로 나와야 하고요. 백사장에서도 물에 젖어 있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사실 벼락을 맞을 일은 거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 대처법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알려주신 내용을 꼭 숙지를 해둬야겠습니다. 자, K-웨이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8일 새벽 수원에서 전기차 택시가 빠른 속도로 신호등을 들이받아 60대 기사가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운전기사는 1년도 되지 않은 전기차가 비행기처럼 공중에 붕 뜰 정도로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를 통해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아직 차량 통행이 뜸한 새벽 시간, 모범 택시 한 대가 쏜살같이 도로를 지나갑니다. 빠른 속도를 못 이긴 듯 차체가 잠시 공중으로 붕 뜰 정도입니다. 이내 신호등을 들이받고 가로수와 시설물까지도 연달아 충돌한 뒤에야 멈춰서는 택시. 뿌연 먼지가 피어오르고 일대는 산산이 부서진 신호등과 차량 파편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택시를 몰던 60대 기사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팔과 갈비뼈 등이 부러지고 골반에 금이 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37년 경력의 택시기사는 출고된 지 1년도 안 된 기아 전기차 EV6가 급발진하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속도를 줄이려 했지만 브레이크도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인명피해를 내지 않기 위해 신호등 방향으로 운전대를 틀었다고 말합니다. 파랑불이 들어올래 전진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차가 과속이 붙더라고요. 나쁘게 말하면 뭐 비행기는 저리 가라요. 뭐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되고요. 경찰은 운전자 황 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사고 원인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당정이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고 발표하면서 당장 수능을 코앞에 둔 고3 수험생들의 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어떻게 조정될지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없다 보니 오히려 학원에 더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수능을 5달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출제 기조를 직접 언급한 이후 수험생과 학원가는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낸다는 건지 추론할 자료가 없으니 공부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전에 봤던 수능의 기출 문제를 안 풀어도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수능의 본질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좋지 않은 발언인 것 같습니다.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되고 수능 출제 평가 원장까지 사퇴하면서 출제 흐름을 바꿔야 하는지 비판도 나옵니다. 수능이 5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갑자기 그렇게 공고를 대통령이 말한다는 것은 충분히 큰 파장이 있을 수 있고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 카페에선 정부가 급조된 정책을 내놓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릅니다. 물수능 논란이 예견되는 올해의 수능 출제위원에 포함되고 싶지 않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취지에 공감한다 해도 시기와 방법이 아쉽다고 지적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수능 실전 테스트인 6월 모의평가를 보기 전에 새 출제 방향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혼란스럽고 뭐 이런 것들이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고 뭐 이런 것들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면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고력과 분석력을 보는 수능 시험의 본질이 흐려지고 단순 암기 비중이 높은 학력고사 시절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교육 정책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자극해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를 높인다고 꼬집습니다. 앞으로 남은 5개월 기간 동안에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지 문의가 올 수밖에 없고 또 학부모, 학생 입장에서는 모두 다 새로운 불안감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부가 사교육비를 잡으려고 한다면서도 초등학생 때부터 선행학습이 필요한 자사고나 외고를 존치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의 입시 과열 양상 자체를 손대지 않는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학생들의 고통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사가 공동 개발한 치매 신약이 미국에서 곧 정식 승인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식 승인이 나면 보험 적용이 돼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약 개발사는 우리나라 식약처에도 최근에 허가 신청을 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이자이가 공동 개발한 치매 신약 레카네밥. 이 치료제는 치매에 유력한 원인 물질로 알려진 뇌 속 베타 아밀로이드를 공략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비정상적으로 응집하면 치매를 유발하는데 베타 아밀로이드가 뭉치는 걸 억제하는 원리입니다.
레카네밥은 임상시험에서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2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치매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기능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So lecanemab is in a class by itself where the data is suggesting that there are clear clinical benefits and the biomarker data also suggests that it removes amyloid plaques. 이런 유효성을 인정받아 앞서 미국 FDA는 올해 1월 레카네밥을 가속 승인했습니다. 가속 승인은 유효성을 추정할 수 있을 때 임상 데이터가 모두 수집되기 이전에 사용을 승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후 모든 임상 데이터가 갖춰지자 미국 FDA 자문위원회가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레카네밥의 정식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FDA는 다음 달 초 정식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속 승인 때는 보험 적용이 안 되지만 정식 승인이 나면 보험 적용이 돼 더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레카네밥의 연간 약값은 약 26,000달러, 3,300여만 원입니다. 에자이는 최근 우리 식약처에도 레카네밥의 허가를 신청했는데 내년 하반기에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 일라이 릴리가 개발 중인 치매 신약 후보물질 도나네밥이 임상시험에서 35%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보여 또 다른 치매 신약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모든 데이터를 상호 간 공유 데이터로 구축하고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도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별 원천 데이터를 갖고 간 개별 공유 데이터의 구축 관리와 연계가 의무화됩니다. 공공기관은 모든 데이터를 공유 데이터로 구축하고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해야 합니다. 다만 개정 후에도 정보 공유 시 국익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거나 명시적으로 공유가 금지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특히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되도록 법의 적용 대상 기관을 헌법기관까지 확대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행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같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을 할 때뿐 아니라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 서비스는 금융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배달기사나 대리운전기사 등 동시에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 제공자가 다음 달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해야만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됩니다. 또 산재보험 대상 직종이 기존 14개에서 18개로 늘어나 관광통역안내원과 방과 후 강사, 건설 현장 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험을 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약 93만 명의 노무 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되면서 산재보험 대상자는 약 173만 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로 때 아닌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시작되는 수강 신청을 먼저 하기 위해 나온 학생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왔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날 새면서까지 기다릴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기다리던 수강 신청이 시작되자 또 한순간 전쟁이 벌어집니다.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열기로 인기 과목은 벌써 정원이 초과됐습니다. 대학생들은 수업보다 젊음을 즐기기 바쁩니다. 음주 과모에 빠지고 연애도 하다 보면 성적 불량으로 학사 경고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학교에 다닐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리포트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의 리포트 베끼기 문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친구들 거 베껴 쓰는 그런 편이에요. 그냥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중간고사 때 책상에도 부정행위를 준비한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했다는 한 학생의 항의에 따라 전공 과목에 재시험이 치러지기도 했고 적발될 경우 F학점 처리하는 등 엄벌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의 중앙도서관입니다. 시험을 위해 책과 씨름하는 학생들로 열람실은 뜨겁기만 합니다. 망쳐버린 중간고사를 위해선 공부만이 살 길입니다.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죠. 기말 시험이 치러지는 한 대학의 강의실. 학점 복구를 위한 대학생들의 의지가 가득합니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고 싶은 좋은 동료가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사람이 갖는 특징과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한길 사람 소근에서는 함께 일하기 좋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임지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오늘 주제를 보고 눈이 번쩍 뜨였는데 자, 오늘은 함께 일하기 좋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넷플릭스의 창업자인 리드 헤이스팅스는 그의 저서 규칙 없음에서 최고의 복지는 최고의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함께 일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최고의 직원은 단지 업무적 전문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소통의 미학을 갖춘 사람을 의미할 겁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1,0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를 중복응답으로 묻는 설문에서도 인성이 좋고 협력이 잘 되는 동료와 일하고 싶다는 응답이 62.3%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 뒤로 눈치가 빠르고 융통성 있는 동료 39.8%, 전문 지식과 업무 능력이 뛰어난 동료가 38.1%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집단주의적인 문화의 영향도 있긴 하지만 함께 일할 때 중요한 부분의 키워드는 역시 인성과 협력이 주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좋은 동료와 함께 일한다는 게 축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또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면모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가장 우선적으로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2005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심리학과 바버라 프레드릭슨과 마셜 로사다 교수팀은 60여 개 기업들의 회의록 분석을 통해서 성장하는 기업은 쇠퇴하는 기업보다 긍정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비율을 통계적으로 환원하여 한계 긍정률을 확인해 봤더니 적어도 긍정적인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의 2.9배, 더 정확히는 2.9013배 이상일 때 성장하는 기업이 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로사다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네. 참고로 최고의 점수를 받은 경우는 긍정 대 부정의 발언의 비율이 5.6대 1이었고 제일 낮은 점수를 받은 팀은 0.36대 1로 부정적인 언급이 3배 정도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긍정 언어가 무턱대고 높을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11대 1 정도로 긍정 언어가 많아지면 근거는 부족한 무조건적인 긍정 상태가 되어서 이 또한 문제가 됩니다. 즉 연구 결과로는 긍정 대 부정의 비율이 3대 1에서 5대 1 정도라면 회사에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주는 좋은 동료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저도 평소 언어 습관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 언어를 쓰는 것이 기반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서 적절한 어떤 논의나 지적 같은 것은 꼭 있어야 된다. 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긍정적인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것이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가 되는 좋은 방법이 되겠군요. 네. 거봐,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팀원이 있다면 괜히 도전적인 일을 했다가 면박을 당하거나
의견을 냈다가 무안해질까 봐 몸을 사리게 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면 안전하게 하던 일만 방어적으로 하게 되고 결국 일은 재미가 없어지고 조직도 성과를 내거나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기결됩니다. 비관과 비판은 다른데 비관은 타고난 성격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습관적인 경향성입니다. 즉 구체적인 이유 없이 뭉뚱그려서 어떤 일의 결과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지어 생각하는 습관이 비관입니다. 네, 원래 안 돼. 잘 될 리가 있겠어? 라는 말에는 보통 논리적인 이유도 구체적인 상황이나 과정도 특별한 노력도 모두 배제된 채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인 직관만이 들어 있습니다. 비판은 이와 달리 똑같이 부정적 결론을 내더라도 구체적인 근거와 논리적인 이유, 상황적인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말하죠. 비판은 함께 일하는 동료를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 있지만 비관은 본인을 포함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좀 비관적인 태도를 가진 동료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딜 가나 좀 몇 분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럴 때 저희는 또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네.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비관적인 태도로 일관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사건들이 내 삶에서 적었음을 나타내는 것일 텐데요. 이러한 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작더라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반복해서 주면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즉, 거봐,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라는 말을 할 때는 가능한 무반응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작더라도 긍정적인 일,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선배가 알려준 대로 부장님께 설명드렸더니 정말 반응이 좋으시던데요. 이런 표현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는 일들을 자꾸 피드백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관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역으로는 고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은 것이니 일상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씀이 참 와닿는데 그만큼 긍정적인 경험을 더 자주 하게 되면 이런 언어 습관도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앞서 설명드린 설문에서도 전문 지식이나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갖춘 동료와 일하고 싶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긴 했지만 결국 함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적인 역량도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다만 여기서도 함께 일한다는 것이 전문성을 넘어선다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데요. 1960년대 말부터 약 10년에 걸쳐서 영국의 헨리 경영대학에서는 팀 역할 이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다양한 형태로 팀을 구성하고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이 중 우주선을 만드는 일과 같이 어렵고 복잡한 일일수록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로만 구성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아폴로 우주선의 이름을 따서 아폴로 팀이라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산술적으로 본다면 이 팀의 성과가 가장 높아야 하는데요. 실제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서로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대립하며 각을 세우는 데 많은 에너지를 쓰고 정작 성과는 별로 우수하지 않았습니다. 경영학자인 메러디스 벨비는 이러한 현상을 아폴로 신드롬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이러한 결과에서 우리는 조직에서는 서로의 유대감과 협동심을 기반으로 한 시너지가 더욱 중요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업무 능력이 좀 굉장히 좋아도 유대감과 협동심이 없으면 또 그런 게 다 흐지부지 될 수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어떤 특징이 또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까요? 네. 업무와 사람을 잘 구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얼핏 들으면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 이게 쉽지 않은데요.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서 업무에서 효율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관계도 보통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성보다 감성이 더 중요한 존재라 이러한 효율성의 원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를 하면서 거절해야 할 때 일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빠르게 NO라고 말하는 것이 효율적일 겁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애써 내가 부탁하거나 설명한 일이 즉각적인 거절로 돌아온다면 달갑지 않겠죠. 이런 경우는 우선 내가 당신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하는 일에 한정해서 거절한다는 것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요청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어떤 것인지, 처해 있는 입장이 어떤 것인지 내가 잘 알고 있다면 이를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후에 결론
언론의 변화가 없을 것이 확실하다면 그때 죄송하지만 이 일은 검토한다고 하는 것이 시간의 지연만 있을 것 같아 안 된다고 빨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도로 비언어적으로도 좀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는 효율적으로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설명적으로 구분해서 다뤄야 합니다. 그렇군요. 일은 일대로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는 에너지를 쏟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업무에서는 효율, 능률이 중요하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진정성 있게 나를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를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업무와 사람을 잘 구분하는 것은 나 자신한테도 중요한데요. 이 펜실베니아의 와튼 스쿨의 애덤 그랜트 교수는 일과 본인을 동일시하는 사람은 업무 피드백을 본인의 피드백으로 여겨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반면에 이를 본인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업무 개선에 업무 피드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성장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업무에서 실수한 부분을 피드백으로 받아들이면 수정해서 해보려고 노력하면 되는데요. 나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나는 역시 부족한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하며 좌절하게 될 뿐 어차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변화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비판자가 아니라 비관자가 되어서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에서 멀어지게 되겠죠. 네. 정리를 해보자면 긍정 언어를 부정 언어보다 3배 정도 사용하려고 애쓰는 것, 비관과 비판을 구별하는 것, 아폴로 신드롬의 역설처럼 능력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일에서는 효율을 추구하되 관계는 분리해서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업무와 사람을 구분하여 업무에 대한 피드백은 업무 한정으로 생각하고 나 자신 전체로 확장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네, 이런 것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의 특징이 됩니다. 여러분도 나 자신은 과연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저도 과연 좋은 동료일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오늘 알려주신 그런 좋은 태도들 저도 잘 배우고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지숙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여러 번 세탁해도 성능이 유지되는 섬유형 체온 측정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박성준 교수 연구팀은 열을 가하면 녹는 고분자와 온도에 따라 저항이 변하는 센서 소재를 혼합하고 이에 열을 가하면서 빠른 속도로 당기는 방식으로 수백 미터 길이의 섬유형 센서를 뽑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제작된 섬유형 센서가 얇은 보호층이 포함된 상태로 뽑혀 1000회의 온도 자극과 굽힘 자극, 100회의 세탁 등에도 성능이 유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혈관을 봉합할 때 수술 시간을 줄여주고 혈관 회복까지 돕는 생체 필름이 개발됐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와 카이스트 성균관대 공동연구팀은 유연하면서도 잘 찢어지지 않고 접착력이 있는 키토산 갈롤 소재를 이용해서 혈관에 닿으면 저절로 혈관을 감싸는 생체 필름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된 필름은 혈관이 재생될 때까지 충분히 부착돼 지혈과 혈관 재생을 돕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시판 약물의 주요 표적인 막 단백질이 접히고 풀리면서 구조를 형성할 때 걸리는 시간을 최초로 측정했습니다. 유니스트 민두영 교수팀은 자기장을 이용해 분자에 매우 약한 힘을 가할 수 있는 단일 분자 집게를 제작하고 힘을 가할 때 분자에 유도되는 변화를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막 단백질에 12피코뉴턴의 힘을 9시간 동안 가하며 관찰한 결과 막 단백질의 최소 단위가 구조를 형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00분의 20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국내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지난 10여 년간 장기 지원한 결과 세계 수준에 이르는 기술 한 건과 세계 최고에 근접한 기술이 다소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1년 시작해 올해 끝나는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가운데 멀티 스케일 에너지 시스템 연구단이 개발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이 세계 최고 효율을 기록해 기술료 15억 5천만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로 전해드린 것처럼 다가오는 일요일 제주를 시작으로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지난해 폭우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곳들도 많아서 걱정이 큰 상황인데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빠른 복구와 함께 가정에서도 배수로 점검 등 장마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